지금 오늘 하는 요구하고 저번에 세무조정 소득 처분했던 엑셀 자료 있죠. 그거는 아예 공개를 할 거예요. 이거 오늘 배우는 거 그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건 조금 신경 써서 들어봐요. 189페이지. 다음 자료는 주 A의 제6기 기초 유보잔액과 제6기 세무조정사항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의 법인세 주요 신고 서식과 첨부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가지고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 이렇게 써 있고, 기본 자료가 기초 유보 잔액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대손금 부인액,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요게 지금 기초 유보 전기의 소득 처분으로 유보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유보 넘어오면은 이게 어디로 반영이 된다 그랬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로 가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92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전기의 유보에 대한 세무상 자산 부채를 관리하는 서식이라 그랬죠. 자, 다시 앞장을 보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4천만 원, 이거는 기초잖아. 전기로부터 기말에 넘어온 거. 그래서 을에 보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해가지고 기초잔액에 4천만 원 돼 있죠. 그리고 대손금 부인액 2천만 원. 그럼 또 뒷장에 192회 넘기면은 대손금 부인액 2천만 원 돼 있죠. 기초잔액에. 그리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돼 있죠. 다음 이제 페이지 보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기초잔액에 3천만 원 돼 있죠. 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단기 중 증감하는 게 이제 여기 감소 증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 페이지 보게 되면은 제6기 세무조정 사항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죠. 요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 페이지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맨 위에 보게 되면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해제 1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사항 입금, 송금 불산입, 손금, 입금 불산입 이래 해가지고 소득금액 조정사항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앞 페이지에 입금 사례 및 손금 불산입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업무 무관자산 관련 이자, 벌금과 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금 사례 및 손금 불산입으로 기재가 돼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법인세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을 해주면은 거기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은 입금 사례 및 손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2천만 원 들어가죠.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앞장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3천만 원. 다음 뒷페이지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3천만 원. 이거는 지금 입금 산입 항목이에요. 3천만 원 들어가죠. 다음 앞장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게 지금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이에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4천만 원. 뒷장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보게 되면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4천만 원 돼 있죠. 그리고 다음 업무 무관자산 관련 이자 8천만 원. 뒷장에 보게 되면은 업무 무관자산 관련 이자 8천만 원. 기타 사회 유출해서 처분돼 있죠. 그리고 다시 앞장에 벌금과 과료해서 1천만 원. 뒷장에 벌금과 과료 1천만 원. 기타 사회 유출해서 입금 및 손금 불산입이 1억 8천 집계돼 있죠. 밑에. 이것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190페이지에 입금 산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 알겠어요? 흐름 알겠어요? 책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거기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절차가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손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원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뒤에는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어. 각 건별을 어떻게 처분한다는 명세 다음에 앞에 집계가 나오는 거야. 이 집계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입금, 손금, 불산입은 왼쪽에, 손금, 입금, 불산입은 오른쪽에 해서 집계가 나와요. 이 집계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세무조정사항에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입금 산입은 1억 8천, 여기 손금 산입은 6천 이렇게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 하면은 2억 2천인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거기 전기의 기초 유보 잔액, 유보 잔액은 기초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192페이지 보면은 기초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당기중 증감은 당기의 세무조정사항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세무조정사항에서 왼쪽에 있는 입금 산입에 해당되는 유보와 오른쪽에 있는 손금 산입에 해당되는 유보를 여기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영을 해서 차가감 하면은 기말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기초 당규중 증감해서 기말장이 나오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에 가운데 보면은 을 집계를 이렇게 넣게 돼 있지. 일이 반영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손금 산입, 입금 산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190페이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나와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회계 사건의 발생으로 189페이지 회계 사건의 발생으로 소득 191페이지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금과 손금이라는 세무조정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집계는 190페이지에 나오는 과세표준 궁극적으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뭐 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세액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를 이렇게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 이 집계들이 나와서.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제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교재를 보고, 어떻든, 거기 탐독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문자를 주고, 또 메일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법인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빌려서라도, 빌려서라도 오늘 했던 것은 한번 차분하게 탐독을 해봐요. 자, 다음은 이제 소득세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포괄주의 과세 원칙으로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법인은 복식부기에 따라서 모든 소득을 다 한자리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개는 그렇게 안 돼. 개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애초부터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에 소득의 원천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자소득이라는 걸 끄집어내고 배당소득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1959년도에 사실은 이 원래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59년도에 폐지됐다가 다시 75년대인가가 다시 살려낸 거야. 종합과세로. 그러니까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자소득대로 분류과세를 시킨 거야. 배당은 배당대로 이렇게 소득은 각 소득 원천별로 그렇게 과세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과세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 하니까 종합과세를 일부 시키고 또 어떤 거는 분류과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소득세법 시간에는 이게
옳지. 자,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총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소득, 각 개인별 소득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소득세 계산 구조를 볼 것이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왜 이렇게 또 따로 분류를 시켜놨을까, 이걸 지금 볼 거예요. 일단 소득세 분류 체계상 그 특징을 한번 보는데, 과세권자가 국가이면은 국세라 했죠, 그죠? 만약에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은 지방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세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법 시간에 배웠죠, 그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부가가치세는 다르다, 그죠? 담세자는 소비자이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그래서 이것이 다르면은 그때는 간접세라 그랬죠, 그죠?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직접세라 그런다. 그리고 조세 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면은 목적세라 그러고,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보통세라 그런다. 목적세와 관련돼서는 농특세라든가 교육세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 보통세는 세수 걷어들여 가지고 뿌리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 해서 보통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다 마찬가지예요. 부가세 다 보통세야. 납세 의무자의 인적 측면을 고려한 것은 인세라 그러는데, 인적 측면 없이 물적 측면이라면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은 물세라 그러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물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 소득세, 법인세는 인세.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다.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조세다. 독립된 세법이 아니고 독립된 세원이에요. 세원. 그래서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그 조세는 독립세인데, 그러면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했더니 부가세라 그런 거야. 그거는 뭐냐면 본세에 부가해서 과세하는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들, 그거는 부가세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독립된 세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세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 대상의 가액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은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은 종량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 입장료 받고 이런 것들. 그래서 소득세는 국세이고 직접세이고 보통세이며 인세이고 독립세이고 종가세이다. 이게 소득세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순자산 증가설이고 포괄주의라고 우리는 배웠고, 이 소득세법상에서는 소득 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인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개인의 소득이 발생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가지고 법은 그 소득별로 과세를 하자. 이게 소득 원천설이에요. 우리 법인에서는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과 법인의 그 법인 소득을 비교하다 보니까 계속적 반복적인 것을 표현을 했지만, 여긴 지금 일시우발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포괄주의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개인의 소득을 끄집어내 보니까,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끄집어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럼 왜 이렇게 이걸 한 자리에 다 모아서 하면 안 될까? 법인같이. 이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소득별로 분류했다가, 이 소득별로 분류된 소득 금액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합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뒤에 이렇게 분류하는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이거는 종합소득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따로 또 분리시켜 놨죠. 그죠? 요렇게 분리시켜 놓은 요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가 가능하다.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그럼 분리해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건 뭔 의미할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서 완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원천징수로서 완결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예납적 성격이지. 조세를 미리 내는 성격이야.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 하면서 다시 합산하면서 기납부된 세액을 빼주는 것. 그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 그럽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가능한 것은 완납적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원천징수가 뭐지요? 뒤에 또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에는 이렇게 이배사 근연기라고 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별도로 또 종합소득에 합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합산을 안 하느냐? 왜 합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합산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 종합소득은 기간과세 세목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기간 단위를 정해놓은 거야. 1, 0년으로.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수익의, 손익의 귀속 시기도 중요하다. 어느 사업연도에 몇 년도에 과세 대상이 되느냐. 그 기간에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어때요? 매년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건 긴 시간에 오다가 한번 탁 소득이 발생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발생되는 그 해에 종합소득하고 합산하면은 세부담이 엄청나겠지요? 그거를 세액의 결집효과라고 배웠죠, 우리. 세액의 결집효과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합산하지 않고, 합산하게 되면은 소득이 더 보름이 커지니까, 소득은 누진세니까 세액이 더 많아지지. 그래서 그 세액의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 이 양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생성된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5년에 5천만 원이 생겼으면 1년에 1,000만 원씩 종합소득세에 소급해가지고 다시 경정 청구하든지 수정 신고를 하든지 해서 납부를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래 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다시 소급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다른 행정력과 또 신고해야 되는 또 다른 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이 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이걸 분류과세라 그런다. 자, 요 중에서 일부 이자 배당이나 기타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가미하기도 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어쩌면은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소득세에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2배4 근연기라는 이 소득과 양도와 퇴직이라는 소득이, 이게 소득세다. 예전에는 2배 부사 근일 연기, 일시적인 소득, 부동산 소득까지도 별도로 소득 항목으로 끄집어냈죠. 그 지금은 다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뭔가 이제는 단순화되어 갈 가능성이 크죠. 또 앞으로는 이제 살기가 좋아지면은 과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세 방법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법과 퇴직이나 양도 같은 별도로 분류해서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도 있더라. 그죠? 과세 방법은. 그러니까 종합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종합과세는 2배4 근연기 이 소득을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세액을 아예 완납시켜버리는 완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서 분리해서 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걸 분리과세라 그런다. 그럼 분리과세는 뭐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같이 별도로 세액의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한다. 그래서 과세 방법은 그렇게 있다. 해서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해 가지고 합산한 다음에 소득공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공제는 그런 취지야. 소득공제 해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퇴직소득 역시 소득공제가 있고 양도소득 역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세 요건 이럴 때 네 가지가 뭐였죠? 과세 요건 네 가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납세 의무자, 그죠?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역시나 각 세법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누구이며 과세 대상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뭐였지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원래 부가가치죠, 그죠? 근데 부가가치에 대한 것은 세법에 언급이 없죠. 뭐냐? 거래 단계별 과세니까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대상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고 표현했고 재화의 수입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럼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은 소득이겠죠, 그죠? 소득. 법인세법의 과세 대상도 소득이죠. 소득. 자,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네 가지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래서 내국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네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세는 어떻게? 거주자라는 표현을 써요. 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거주자라면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개인. 그러니까 내국인이 되겠죠. 그죠? 내국인. 내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내국인은, 거주자는. 근데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래서 이건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게 돼 있지. 그래서, 자, 거주자는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까? 외국에 이렇게 비거주자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가름을 해서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라 합니까? 했더니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거주자로 보겠다. 요 183일도 예전에는 180일 이렇게 했어. 180이 딱 반이 아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365일인데 거주자가 되려면은 그 반 이상은 돼야지. 초과가 돼야지. 그래서 183일로 바꾼 거예요. 183일 이렇게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국내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거주자로 보겠다.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한다. 비거주자는 마찬가지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해외에 그렇게 두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주자 이외의자로서 이 사람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근데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원천 소득이라고 이렇게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하면 되겠지.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지.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천 소득을 열거를 해놨어.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만. 그래서 원천소득이라고 한다. 우리 소득세법은 마찬가지로 소득 원천세에 따라서 각 소득별로 이렇게 소득의 구성 항목을 지어주면서 법에 열거된 이 소득은 이러이러한 소득이야 하고 열거된 소득 이외에는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인은 우리가 입금 항목 이러면은 예시적인 규정으로서 입금 항목이고 순자산이 증가되면 다 과세한다 그랬잖아. 소득은 그렇지 않아. 법에 열거된 것만. 이런 소득으로. 없는 소득은 과세가 안 된다. 이게 열거주의 과세라 그런다.
자, 이제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 소득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나 용역이나 혹은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예요.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일정한 세액을 미리 차감하는 거야. 차감하고 이 사람이 납부를 하는 거지. 이 사람 것을. 그럼 자, 이렇게 원천징수는 원래 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하면 되지. 왜 이렇게 원천징수라는 게 있을까? 자, 그러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를 하든 그 과세기간 내에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서 그때그때 원천징수를 하든 징수를 하면 세무서는 뭐가 이익일까? 원천징수를 하면 뭔 이익이 있을까? 세무서는. 일단은 세수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진 신고해서 확보하기 이전에 세수를 확보하니까 세수 조기 확보하는 게 있겠죠. 그죠? 원천징수하니까. 그리고 또 과세관청이 이걸 징수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알아서 징수해서 납부를 해주잖아. 세무행정력이 절감될 수 있고. 참 좋지요? 그럼 소득자 입장에는 뭐가 좋을까? 소득자는 사실은 세액을 한 목에 5월 달에 탁 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세 부담이 심적으로 커지겠지. 그러니까 원천징수에다 조금씩 미리 내줌으로 해서 세수 부담의 분산 효과가 있겠지. 소득자는. 그쵸? 미리 조금씩 내니까. 그러면은 소득자도 뭔가 분산 효과가 있어서 조금은 이자 부분만큼 미리 내는 게 좀 손해이지만 그래도 몰아서 한번 내는 그 부담을 심적으로 덜 한다는 거 좋은 게 있다 이거야. 과세관청도 세수를 조기 확보하고 행정력을 절감시키기가 좋다 이거야.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걸 원천징수하면서 뭐가 덕이 될까? 덕이 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일만 생겨. 남의 돈을 주면서 남의 세금을 자기가 일부 떼가지고 세무서에 납부까지 해야 돼.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안 줘. 그리고 어떻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의무를 해태하면은 도로 가산세를 물려. 이런 경우가 있겠나 이거야. 왜 그렇게 할까? 이게 납세 의무 때문인 거야. 헌법에 나오는 납세의 의무 때문에. 이렇게 납세 의무를 지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런 덕도 없는 것을 하면서도 잘못하면은 욕을 바가지 무는 이런 원천징수 의무자야. 나중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한테도 어떤 혜택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세액 공제를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거의 원칙적으로 이래요. 다음 달 10일까지 시고 납부를 한다. 이 소득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은 사업자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업자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법인들이에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궁극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나 있는 사람만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간에 소득자에게 대가를 주면서 일부 원천징수 세액을 뗍니다. 이 소득자가 법인이면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떼고 개인이면은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서 뗀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법을 따른다. 그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행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매달 이걸 10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요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반기별로
그러면 이제 6개월까지 해가지고 7월 10일 날 이렇게 반기별로 또 다음 해 1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반기별로 납부가 가능하다. 20인 이하일 경우에. 이게 뭐냐 이 말은 결국은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떼잖아요. 일정한 부분을 떼서 그 다음 날 달 10일 날 쉬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런데 20인 이하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6개월 만에 한 번 해야 된다. 전에는 매달 했어. 매달 했는데 제한을 한 거야. 어느 누군가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20인 이하는 그 세수 얼마나 된다고. 6개월에 한 번 합시다. 불편한데. 보니까 타당하다. 오케이. 법이 바뀐 거예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에 한한다. 그러면 법인은 여기 법인이죠. 법인세 납세 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법인이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법인이죠. 요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과 개인은 사업자. 그럼 자, 질문.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개인 사업자만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 소득자의 세액을 내가 일정한 것을 떼가지고 납부하는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거든. 근데 그럼 개인들끼리도 저렇게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사업자만 했을까? 자, 한번 봐봐요. 원천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서식도 있어야 돼. 기재도 해야 되고. 근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그걸 갖다가 원천징수 그래 너 100만 원이니까 14,000원 혹은 14만 원 떼가지고 내가 기재를 해가지고 다 작성해서 납부서까지 써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그러면은 과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 또 한 가지는 그걸 안 해버렸을 때 세원의 포착이 가능할까 하는 게 있네. 그러면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그래서 아예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것이. 그래서 사업자여야 된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도 급여를 받으면은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 일정한 금액만큼은 4대 보험도 내야 되니까 소득세 4대 보험 다 떼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뗀다 이것이 원천징수라는 얘기예요. 이런 근로가 있을 뿐더러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또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나 금융회사나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율을 떼고 주는 거야. 왜 떼지요?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떼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천징수라 그런다. 그 원천징수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주로 법인이고 개인은 사업자여야 된다. 그 원천징수.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분류과세라는 것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세액의 결집효과 때문에 분류과세한다 그랬고 종합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한다 그랬죠. 그죠? 분리과세. 그러니까 원천징수로서 이렇게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을 분리과세라 그런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잠시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예납하는 원천징수가 있더라. 그러면 그게 우리 각 소득별로 아예 딱 구분이 되어서 이자 소득은 완납이고 배당 소득도 완납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자 소득 중에서도 완납인 게 있고 예납인 게 있고 배당에서도 완납인 게 있고 예납인 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볼까요? 완납이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는 거. 금융소득 중에 비실명 금융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완납일까?
실명이 아닌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누군지를 알아야 뭐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고 종합소득 신고를 할 텐데 비실명이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분리과세를 끝나는 거야. 분리과세로. 자, 근로소득 중 일용 근로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라 그러면 말이 안 맞겠지. 그래서 근로소득 중에 일용 근로자들. 자, 기타 소득 중에는 복권 당첨 소득이 있어. 복권 당첨 소득을 만약에 종합과세한다 그러면 이 복권의 취지에 안 맞겠지, 그지? 세금을 그래 근 지방세까지 치면은 그건 한 50% 되잖아. 그러면 말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거는 완납적 원천 징수라 해서 원천 징수로서 끝나는 거야. 그 원천 징수는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각 세율이 있어요. 이자, 배당, 또 일용 근로자, 기타 각 세율이 있어. 그거는 여기 교재에 지금 없을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인문 교재니까. 나중 소득세, 하반기 소득세 할 때는 나와요. 보면 되고. 자, 연합적 원천징수.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천징수는 일시 예납한 거야. 나중에 확정신고 때에는 기납부된 세액으로 공제하겠다. 그 얘기.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라 그런다. 자, 이제 한번 소득 볼까요? 이제 소득이, 종합소득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자소득이라는 거구나. 그럼 왜 이것을 각 소득별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잘 봐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야. 이자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니까는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이 나온다. 요 분리과세라는 게 아까 말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이 소득에서 아예 빠지는 거지. 빼고 나면 이것이 총수익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 틀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또 법인과 같이 복식 기장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자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빼면 총수익 금액이 그대로 이자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 합산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필요경비도 빼주고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지금. 안 되잖아. 근로소득은 배당소득에서만 있는 거고. 필요경비도 이게 필요경비와 이 필요경비가 또 다른 거고. 여기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기장해서 사업소득에 하면서 기장을 다 해가지고 기타 자비익으로 다 잡고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빼주고 해도 되잖아요. 억지로 하려면 되겠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소득별로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그로스업 한다 그랬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로스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돼요. 말하자면 법인에서 입금 송금하듯이. 그렇게 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 공제를 소득 금액 계산 단계에서 해준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고. 자,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뭐 80%, 70%, 60%, 또 90%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하고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소득과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으로 이렇게 이거를 종합소득 금액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종합소득이라 그러고 총수익 금액이라 그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득 금액이라 그러고 종합소득 금액이라 그런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분류과세를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세액의 결집 효과 때문에 이렇게 분류과세를 한다. 그래서 퇴직소득도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총 수익금액 계산 단계에서부터 벌써 비과세 소득은 빠져나간다. 우리 법인세는 어떻게 했어요? 과세 표준 계산 과정에서 2월 결손금, 소득공제, 비과세 그때 뺐잖아요. 그죠? 이게 소득세법과 차이다. 그래서 이건 소득에서 아예 과세 대상에 제외시켜야 된다. 왜 제외시켜야 되느냐? 굳이 해도 되지요. 그러면은 이걸 제외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계산 과정에서 이걸 기준으로 하는 이 계산 과정에서 틀려버리지. 그러니까 미리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법이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퇴직소득 비과세 빼고 총수익금액이 그대로 퇴직소득 금액이 된다. 퇴직소득은 사실은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퇴직을 함으로써 퇴직한 때에 이렇게 발생되는 현실적인 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예를 들어서 더 세액이 더 작을까요? 근로소득이 더 작을까요? 똑같은 금액이라면. 법인세법을 탈 때 우리 얘기했잖아. 그죠? 퇴직소득은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이 퇴직소득이 사실은 훨씬 더 부담이 적어요.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소득은 그 한도를 정해놓고 또 한도를 오버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간다. 양도소득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액의 결집 효과 때문에 분류해서 별도로 과세한다. 이렇게. 다만 여기는 필요 경비가 있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양도소득 금액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우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서도 법인세법은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종합소득 금액 요거는 지금 사업소득을 얘기하지 않고 종합소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업소득이라면은 뒤에 나옵니다. 세무조정 과정은 똑같이 거쳐. 법인하고 같이. 이건 종합소득금액. 2배사 근년기 전 소득금액을 다 합해서 보니까 소득금액이 나오더라. 이거지. 양도소득 마찬가지로. 그러면 소득공제 과정을 거치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 그리고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결정세.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총부담세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총부담세액, 차감 납부할세액. 이렇게. 그래서 총부담세액을 끄집어낸 다음에는 기납부된 예납적 원천징수를 포함해서 납부된 세액을, 기납부된 세액을 빼준다. 이게 이제 자,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 가지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을 12월 말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자진신고 납세 세목인 소득세는 자진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랬죠. 그 확정이 언제냐? 요때 아니요. 12월 말로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단계가 있대요. 확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이니 소멸시효니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이걸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과세 표준이 제로이거나 아니면은 또 결손금이 있다는, 결손금이 있는 걸 신고하면 2월 결손금 되겠지. 2월 결손금 공제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 그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4월 30일 날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확정신고일까? 엄밀히 따지면 아닌 거예요. 그죠? 5월 1일부터 5월 30일에 신고해야 되는데. 부실한 사람들이 또 4월 30일 날 신고했다고 해서 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자, 성실 신고를 하기, 뭐냐면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5억, 뭐 제조, 뭐 이렇게 이런 도소매 이런 게 같으면 뭐 7억 5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이렇게 수익 금액이 생성된 사업자들은 성실 신고를 하라 이렇게. 성실 신고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는 것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개월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6월 말까지. 이렇게. 그래서 업종별 수익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이렇게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언제까지? 6월 말까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소득세 과세 기간과 확정 신고 기한. 과세 기간은 1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확정 신고 기한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망하면은 요것도 12월 31일부터 5개월인데 사망하면은 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될 텐데 이건 어때요? 6개월이지. 6개월도 어떻게? 사망한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이 된다. 전에는 그래 하지 않았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말일부터 6개월 하는데 이건 뭐냐? 상속세 신고하고 같이 맞춘 거예요. 이 신고를 상속세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 다르면은 납세자가 다 알지를 못해. 그래서 신고하는 때에 같이 신고하라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이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1일이면은 2월 말, 3월 5일이면은 3월 말로부터 6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때에 상속세 신고하면서 소득세 신고 같이 하라는 거지. 그럼 지방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취득하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취득세.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 지방세하고 국세가 신고의 기일이 틀려가지고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억울하지만 세금을 많이 냈죠. 이걸 일치시킨 거예요. 자, 출국한다면 출국을 하는데 출국 전일이야. 왜? 출국한 날까지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출국하면은 출국하기 전날까지 과세 사실, 신고된 사실을 확인 도장을 맡아. 전날까지. 그래서 맡으면은 출국할 수 있다. 왜? 세금 안 내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지금 5월이죠? 5월, 이번 달에 이제 각 사업자들, 세무대리인들이 바빠요. 자, 이제 왜 소득 원천설이며 열거주의냐 하는 왜 이 소득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요 구분의 실익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과세 방법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금액 계산 구조의 차이다. 우리가 총수익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나니까 총수익금액 나왔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는 근로수업하고 어떤 거는 소득공제를 하고 어떤 거는 필요경비를 하고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이 구조의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소득을 구분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종합소득은 2배사 근년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 하면 2배사 근년기.
근데 나는 2배사 근년기로 나는 하기 싫고 뭐 4배 2 기연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유가 있어. 2배사 근년기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생겨요. 다른 데는 결손금이 생기지 않아. 이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가 요 사업소득 순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근년기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외워야 돼. 2배사 근년기. 에? 그래서 소득금의 계산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또 종합과세 여부 차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다 종합과세 되느냐? 아니에요. 왜? 분리과세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다. 이자 배당 같은 기본적으로 14%야. 사업소득 같은 3.3%고 기타 소득은 20%죠? 20%? 그러니 다 틀리지. 근로소득은 간세액표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 이게 이제 다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여부 차이다. 사업소득은 결손금, 2월 결손금이 발생되는 거고 여기 따라서 이 결손금을 순서대로 다른 소득이 생기면 순서대로 빼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 공제 여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따지니까 소득세가 훨씬 더 법에서도 복잡하지, 그죠? 뭔지 모르 복잡한 것 같지. 그렇죠. 복잡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인세가 더 어렵죠. 개인소득세보다가도. 자, 이제 금융소득 들어갑니다. 이제 이자소득. 자,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랬죠. 소득세, 이자소득은 이렇게 열거된 이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는 과세하지 않아. 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율. 이거는 뭐 채권, 증권이니까 요건 채권이라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일반 회사 채권 이럴 수 있고 또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이런 채권일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뭐 이 증권은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 기간 이익 이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포함해서 이자소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자소득. 예금의 이자. 일반적인 이자가 예금 이자죠. 그죠? 예금 적금, 정기적금 보통금 다 이런 거. 그죠? 이거는 국내 모든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이 이자소득. 채권, 증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이. 이거는 금융기관이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매수할 때에 사전 약정 이유를 정해가지고 내가 매수해줄게, 매도할게 이게 있어. 사전 이유를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이자지. 이건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다. 뭐 사업 소득이 아니다. 매매 차익이라 해서 양도소득도 아니고 이자 소득이다.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아니에요. 보장성은 우리가 보통 저축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건데 그 보장성은 불입을 하게 되면 다른 보장을 해주는 거,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불입하면 나중에 찾죠. 불입했는 금액의 일정한 차익을 가지고 찾지.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미만이라는 것은 10년 넘어서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래서 이런 10년 미만의 비과세 요건이 아닌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 차익. 직장 공제에 초과 반환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직장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반환받으면서 그 차이만큼을 더 받게 되면은 그거는 초과 반환금이라 그래요. 그건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 비영업대금 이익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 회사채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고리대금 사채 있죠, 사채. 사채야. 근데 이 비영업대금에 대해서는 아예 사채를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먹는 걸 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건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래서 유사이자 소득에 대해서 파생상품은 명별 포괄주의를 한다 해서 이자 소득이 이럴 때 이자 소득. 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란 뭐냐?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환매 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 이율. 요 사전 약정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인 거예요. 사전 약정 이율이 없으면은 이자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매매 차익인 것이지. 매매 차익이라면 이건 뭘까?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과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사전 약정 이율이 있는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 차익만 이자 소득.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10년 이상. 이렇게. 비영업 대금 이익. 금전 대여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금전 대여 이자. 다시 말하면은 돈이 급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급한 사람에게 그래 5천만 원 빌려줄게. 대신 이자는 1,000만 원이야 1년에. 그럼 이제 1,000만 원 이자 소득 생기는. 이게 비용.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지 원래. 왜? 그 당사자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원천 징수를 못 하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건 난 소득이 발생되었지요. 비영업 대금 이익.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세할 수가 없잖아. 그죠? 모르잖아. 모르면 과세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천 징수 의무를 둘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배당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 배당이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그렇죠?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이제 배웠는데 그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그리고 그것도 자본 잉여금에 의한 무상주 배당을 의제 배당으로 배웠죠, 그죠? 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됐던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은 주식 배당. 그죠? 그렇게 다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 이익 배당은 뭐냐면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법인세 세금 한번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하는 것. 이게 일반적이죠, 이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 펀드 모집해가지고 했더니 이익이 생겼더라. 그거 주는 거. 그거는 배당이다. 이자 소득이 아니다. 이자 소득이 아니다. 왜? 투자? 이 투자기구니까.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투자해서 생긴 것은 배당으로 본다. 이렇게. 그 펀드 거기 모집해가지고 다 개개인 주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의제 배당, 무상주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우리가 주식 거기 소각, 감자, 그리고 또 합병, 분할 등등등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취득가액보다 더 받을 때, 그리고 무상주 배당은 실질적으로 경제 실질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의제 배당을 본다. 인정 배당, 의제 배당과 인정 배당은 뭐냐면 우리가 법인 소득 처분을 배웠죠, 그죠? 소득 처분할 때 주주 회사에서 집행된 자금이 밖으로 나갔는데 나간 것이 봤더니 주주에게 갔더라. 주주 개인이 그 가져가는 것이더라. 이럴 때는 주주기 때문에 배당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때 그 소득 처분은 인정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 법인이 결산하면서도 거기 그 사회로 유출된 것 중에서 주주에게 귀속됐다. 이럴 때는 배당으로. 그래서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다. 인정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 분배금이라는 것은 이거면 공동사업자들 개인은 A, B, C가 똑같이 1,000만 원씩 내어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득 금액이 나오면은 A, B, C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나오면. 그건 사업 소득 금액이겠죠, 그죠? 과세 표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출자 공동사업자는 내가 출자만 하는 거야.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내 이름도 쓰지 마. 내 출자만 하는 거야. 대신에 거기 나오는 소득 금액에서 내 출자했는 금액만큼 나를 줘. 요게 배당이야.
그럼 이거는 이 공동사업자 분배금은 세금을 개인 공동사업자로 세액 계산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출자 공동사업자 분배금은 요 배당으로 보지만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배당이 1차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 이중과세 조정을 해줬잖아. 요거는 조정과세 대상이 아니야. 법인세를 안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고 손익 분배를 받는 사업자를 출자 공동사업자 분배금이라 한다. 이건 배당으로 본다. 그리고 유사소득, 수익 분배, 펀드, 증권, 증서,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배당도 배당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수익 분배금, 주식 대여 배당 수익,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이렇게 열거된 소득을 우린 배당 소득이라 한다. 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 그래.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법에서 과세 대상인 걸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인 것도 열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자 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 이것도 공익신탁의 이익이야. 공익신탁이 뭐냐면은 위탁자, 수탁자는 신탁회사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딱 맡기고 거기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수익을 공익에 가져가면 공익이고 사익으로 가져가면 사익 신탁이라 그래.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 공익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을 공익신탁이라 그래. 근데 그 이익은 당연히 비과세죠. 그죠? 공익이니까. 그래서 이자소득은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이 비과세니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발생 이자. 이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것은 이자 소득인데 비과세로 보겠다. 그러면 비과세로 보겠다는 얘기는 아예 이자 소득 수익 금액에서 제외시켜버려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자 소득 금액까지 갈 것도 없지. 아예 대상이 안 거니까. 배당 소득 마찬가지. 우리 사주조합원이라는 것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주조합으로. 그래서 우리 사주로 결성된 그 조합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 비과세 개인력 200만 원. 이것도 역시나 비과세 된다. 참 말들이 조금 이렇게 거기 외우고 싶지 않은 말들이 많죠, 그죠? 말이 좀 어렵고 이렇게. 비과세는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공익 신탁. 뭐 비과세 발생이 여기 당연한 거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또 수입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으로 말할 때는 손익의 귀속 시기 비었죠, 그죠? 어느 과세 기간에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할 것인가? 그 수입 시기. 자, 보통 이자 소득은 그래. 거의가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내가 지급받아야 소득자가. 그걸 원칙으로 한다. 볼까? 보통 예금, 정기적금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내가 지급받아야 돼. 그런데 해약으로 인하는 경우는 이거 뭐냐면 금융회사에서 해약하면은 오라 그래. 자기 신분증 가지고 도장가서 오라 그래. 안 오면은 계속 그냥 넣어두는 거지. 만기가 돼도 넣어두는 거야. 그럼 만약에 만기일로 하게 되면은 안 되지. 이자 정산해서 넣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넣어두다가 해약한다고 오세요. 돈 들고 가면은 그때야 해약을 하고 정리하고 이제 시켜주는 거야. 그때 지급받는 거야. 그래서 그 해약도 그 해약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결국 이자 정산해서 다 주잖아. 그래서 연장하는 날. 안 준다 하더라도 정산이 끝나는 날이야. 연장하는 날. 그래서 거의 이제 받은 그날로 보는데 해약은 해약, 연장,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걸 일단 지급을 받아야 되겠지. 만기일이 됐는데 만약에 저축성 보험 차익이 만기일이 됐는데 그냥 있어. 그냥 거기 내 저축성 보험 계좌에 있는 거야, 이게. 이걸 이제 그냥 놔두면은 계속 그냥 이자가 붙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딱 정리해서 이제 지급을 해달라면 딱 지급해주지. 근데 만약에 이거 중도에 해지하면은 해지일로 봐야 된다. 그죠? 무기명. 이건 무기명은 기명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니까 결국은 지급받는 날이 돼야 돼. 지급받아야지만 확실한 거니까. 기명이나 이런 것들은 약정에 의해서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약정에 이자 지급 개시. 환매 조건부도 역시 약정은 환매수, 환매도 이때. 그 기일 전에 이렇게 할 때는 또 그 기일 전에. 그러니까 뭔가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기한 이전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해지가 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환매수, 환매도 하거나 그 전에 해지하면 그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환매도 환매수 1이니까 그 환매수, 환매도 1 전에 환매수, 환매도를 하면은 그때로 본다. 그 말이고. 지급일 전에 해지하면 해지이고. 비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은 약정한 이자 지급일에 안 하면은 과세할 길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금은 원금대로 그냥 받는 거야. 5천만 원 빌려주면은 5천만 원 내 계좌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자는 그냥 받는 거야. 현금으로. 그래서 거기 동대문에 모 사채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은 아주 어렵게 힘들게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웨이터 생활을 했어요. 웨이터 생활하면서 자근자근 돈을 모아가지고 그 클럽에 거기 접대부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접대부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은 상당한 고리를 받아요. 그건 많게는 40%까지도 받아. 그리고 단기간에 빌려주고 단기간에 거기 많은 금리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또 이 사람이 그 동대문 그 시장 있잖아, 그죠? 거기 이제 그 종합운동장 쪽에 그 노점상들을 거기 이렇게 고리를 뜯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거기 가게 들어가서 막 돈 뺏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사채업을 했는데 사채 약정서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노트에다가 이름도 안 써놓는 거야. 김 동그라미 구 이러면 김모구야. 그리고는 거기서 5 딱 적어놓으면 이게 5억이야. 50 적어놓으면 50억이고. 그러니 엄청난 금액을 빌려주고 받고 고려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거기 세금은 그렇게 많이 과세를 하지 못했어요. 왜? 과세 근거가 없어서. 그 사람은 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 내가 얼마를 줬습니다 이렇게 그 조사공무원한테 얘기를 해도 그 다음 날 딱 가면은 그 사람이 나 그렇게 안 줬습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 진술로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리고 거의 이자는 현금으로 받고 원금은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 나 원금 빌려주기 이자 안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있는 데서 그래. 야, 너 내 이자 주는 너 나한테 이자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어제는 얼마 다 줬다고 얘기하다가 딱 앞에 이게 딱 얘기하니까 그냥 전혀 안 줬습니다. 과세할 수가 없었어. 자, 연벌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 소득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할 때는 상환은 기일전 상환 또 기일전 상환. 상환, 해지, 환매도 이건 그 전에 하면 다 그렇게 해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렇다. 자, 배당 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배당은 보통 이 배당이 대부분이에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그래서 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그런 거예요.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 결산을 딱 끝나고 한 2월쯤 되면은 거의 이제 거기 확정을 해요. 결산 확정을 하면서 배당할 거, 상여할 거 이걸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잉여금 처분의 배당. 이 주주들에게.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결의일이다. 결의일. 집합수사기구 펀드로부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 인정배당은 법인의 결산 확정일.
근데 이게 이제 요 결산 확정이나 처분 결의나 이건데 요 인정 배당은 일반적인 법인의 결산 확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주에게 하는 것도 인정 배당이에요. 그거는 이제 거기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온 때야, 온 때.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온 때에 처분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러. 그래서 그것도 인정배당이다. 법인 계산 확정을 하면서 배당으로 처분된 것도 인정배당이다. 의제배당, 주식 소각 감소, 잉여 자본 전입, 퇴사 탈퇴, 자기주식 포기율 의제배당. 여기서 주식 소각 감소, 퇴사 탈퇴, 자기주식 포기 의제배당 이거는 내 취득가액보다 더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취득가액보다 더 받는 거. 요거는 우리가 무상주 받는 거. 경쟁 실질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무상주나 주식배당. 요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퇴사 탈퇴고 결정한 날이다. 자본 전입 결의일. 결정한 날. 그죠? 합병.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합병은 합병 등기이죠. 분할도 분할 등기인데 해산은 해산 등기일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합병 등기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끝났어. 거기 합병 비율이나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합병 등기인데 요 해산은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재산 가액이 확정하는 거예요. 해산 등기를 한 다음에. 그 해산 등기를 한 다음에 자녀재산 가액이 만약에 거기 확정 안 하면은 1년이 된 때 확정된 걸 보는 거야. 1년이 된 때. 그런데 해산 전에 자녀재산 가액을 확정할 때도 있어요. 해산 전에도. 왜? 그거는 해산 전에 벌써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했다 이 말은 그때를 자녀재산 가액을 확정한 날로 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법인이 해산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에는 자녀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한다. 해산 등기일이 아니다. 합병과 분할은 등기일이지만. 자, 이거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